여러분 순,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우리 현재 가치는 현가로 가니까 순현가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는 네트라고 쓰고요. 그로수는 총이라고 우리 부르죠. 자, NPV법인데, 자, 거기 개념이 나와요.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입니다.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은 뭐죠? 자기 자본, 지분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순현가법입니다. 자, 그 순현가법 개념을 가지고 순현가의 개념을 다시 써보면은, 순현가는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 자,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건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돈이 들어오는 것은 보유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도 있지만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현금 유입에 항상 우리는 투자의 판단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 를 PEV라고 하고, 또 현금 유출. 자, 여러분이 돈이 나간 거죠. 현금 또 유출의 현가, 현재의 가치.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에서 이렇게 현재의 시점이다. 자, 현금 유출의 현가는 현재, 뭐 투자한 금액을 얘기하겠죠. 자, 문제는 이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하냐면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얘기거든요.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순현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거. 할인율을 알아야 현재 가치로 할인할 수 있으니까. 자, 돈 들어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돈 들어오는 건 뭐? 수입. 돈 나간 건 뭐죠? 비용인데, 자, 현금 유출은 뭐를 의미하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지분은 내 돈이잖아요. 지분 투자액 줄여서 지분이라고 하죠. 내 돈, 자기 자본,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분 투자액이지 우리 대출금까지 포함한 총 투자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 지분 투자액이다. 자, 우선은 요 수식, 요 개념 있죠. 요 개념 또 29회 정답 물었어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거, 차감 뺀 것을 순현가. 이 개념, 옳은 것은 해서 이 지문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개념은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요 수식이죠. 요 수식의 개념은 우선 시험 문제 하여튼 많이 출제되니까 하여튼 개념은 정확하게. 자, 그리고 독립적 투자일 때. 자,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건데, 여러분 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 0을 기준으로 해요. 뭐를 기준? 0. 여기 뺄 때는 0을 기준으로 한다. 0. 그런데 시험 문제는요, 또 1로 출제를 또 많이. 1이 나오면 안 됩니다. 1이 아니라 뭐를 기준? 0을 기준.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순0. 순현가는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순0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좋은데,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투자를 기각을 한다. 자, 우리가 관련해서 독립적 투자인이죠. 그러면 상호, 배타적,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또 어떤 경우 또 순이형가가 뭐 0보다 커서 투자가 채택이 되는 거죠. 순현재 가치가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또 순형가가 가장 큰 투자를 하나 선택을 하면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거. 예? 그래서 상호 배타적 투자 아닌 경우에서 우선 확인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관련해서 A 투자 안에 순형가가 1억이다. 자, 여러분 A 투자의 순형가가 1억이고 B 투자의 순형가가 3억이면 우리 더해주면은 4억이 되느냐?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순형가는 금액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우리 여기 성립해요. 여기 1 더하기 3억은 4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해요. 가치를 더해줬죠? 더해줬는데 이 가산의 원리가 뭐 한다? 성립을 한다. 그럼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부 재산을 얘기하죠. 투자자의 부 재산을 뭐 한다? 항상 투자자의 부를 항상 뭐 한다? 극대화한다. 자,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한다. 그래서 순형가법은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판단, 의사결정 중고에서 이론적으로 뭐다? 우월하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또 시험에 자주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이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한번 우선 해두시고, 자, 두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 나오죠. 자, 수익성 지수법은 이걸 응용했어요. 순형가법을 응용한 게 바로 뭐죠? 수익성 지수법. PI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A 투자안, B 투자안, C 투자안인데 순현재 가치는 다 1억이에요. 자, 순현재 가치는 다 1억이면 투자는 합니까 안 합니까? 순형가가 0보다 크죠? 그럼 다 투자를 해요. 그럼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느냐? 선택에 어려움이 있어. 다 1억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뭐가 다를 경우?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 투자 금액이 다를 경우에 뭐를 이용한다? 수익성 지수법. A는 10억을 투자했고 B는 10억을 투자했고 C는 20억을 투자했다. 그럼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투자 금액이 적은 10억 선택해야겠죠. 이 말이죠. A 투자안이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얼마냐.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을 붙여요. 상대적 수익성. 여러분 우리 변이계수를 상대적 표준 편차 배우셨잖아요. 상대적 수익성.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상대란 말을 붙여요. 상대적 수익성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구한다? 자, 수익성 지수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개념 진짜 많이 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왜 틀리냐 하면요. 분모 분자에서 말을 많이 바꿔요. 출제원들이. 분자는 돈이 들어오는 거. 분모는 돈이 나가는 거. 네? 요걸 이제 많이 바꿔요. 분모 분자를.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를 뭘로 나눈다? 현금, 유출.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했잖아요. 요거 뭐 알면 되는 거지 뭐.
투자 금액 이론당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인가 보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A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A를 한번 계산하면 어떻게 돼? A는 순현재 가치는 얼마? 지금 1억. 그걸 PV에서 I를 뺀다. I는 얼마? 10억. 그러면 PV는 얼마가 돼요? PV는 11억. 그럼 수익성 지수는? PV는 11억인데 I는 10억이니까 얼마? 1.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응? 자,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뭐를 기준? 1을 기준. 0이 아니라 1이죠. 자,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재 투자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시험엔 또 뭘로 출제한다? 0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 0이 아니라 얼마? 1을 기준으로. 그래서 1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0이 아니라 1을 기준. 분모 분자로 주어지면 1을 기준. 자, 여기에 대해서 상호 배타적 투자입니다. 자,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는 또 요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1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수익성 지수가 또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을 하는 게 배타적 투자. 자, 우선 수익성 지수인데 분모 분자 비율로 주어지죠. 비율로 주어지니까 요거는 같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다. 요걸 성립하지 않는다. 비율로 주어지면 성립하지 않아요. 또 응용했잖아요. 요걸 응용했기 때문에 할인율로서 또 뭐를 이용한다? 또 할인율로서 또 뭐를? 요구 수익률을 또 이용해요. 응용을 한 것. 순현가법을 응용한 거기 때문에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가치 가산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자, 101페이지에 내부 내부 수익률법 개념은 자,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시험 문제는 뭐를 단골로 출제해요? 개념을 물을 때 내부 수익률 개념. 여러분 당연히 수익성 지수 개념도 중요하듯이 내부 수익률 개념도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자,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내부. 요구 수익률은요, 투자안 바깥 외부에서 주어진 수익률로서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달라지기 때문에 주관적 수익률인데 내부는 외부가 아니라 투자안 그 자체 내부. 투자 사업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야. 우리 연평균 수익률 몇 프로 나오죠? 연평균 수익률 할 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부동산 한슨 개념을 잘 보시고 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뭐죠? 현재 가치.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이 현재 가치와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에 예상되는 또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우리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중요하죠, 결국은. 예? 항상 또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 요것을 시험 문제 낼 땐 또 뭘로 출제를 많이 하냐면요. 미래 가치로 출제를 또 많이 해버립니다. 미래 가치가
아니다. 현재의 가치다. 자, 예를 들까요? 1년 후. 자, 1년 후 우리가 1년 후 예상되는 현금 수입이 6억이에요. 자, 1년 후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하는데 1년이니까 얼마? 1승이에요. 이게 바로 1년 후 6억 원이 현재 얼마인가? 현금 유입의 현가인데 이때 현금 유출 5억이다. 현재 투자한 금액 5억인데 이걸 서로 뭐죠? 서로 같게 만드는 요 할인율, 서로 같게 만드는 요 할인율 M을 뭐라고 하냐면은 내부 수익률이다. 요 할인율 M을 내부 수익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요 내부 수익률 요 계산할 때 요구 수익률 필요해요? 없죠. 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를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할인율로서 요거는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법은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요 두 개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건데 서로 같으니까 뭐가 된다? 제로. 이건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자, 순현가가 0이 될 때 우리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뭐하다? 같다. 자, 그럼 수익성 지수는 또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누는데 서로 같으니까 이건 얼마? 1.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들어.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두 번 요걸 출제했거든요. 순 현재 가치가 0이면 0이라는 거 뭐죠?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죠. 같으니까 수익성 지수도 얼마 나온다? 1이다. 이 지문을 두 번 출제. 최근에. 그럼 또 거꾸로도 갈 수 있어요? 수익성 지수가 얼마? 1이면 순현가는 뭐가 된다? 0이다. 이렇게 또 출제할 수도 있어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또 출제해. 자, 그리고 내부 수익률. 자, 투자안의 의사결정에서 투자안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에 예상되는 이 기대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이 뭐와? 요구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내부 수익률이 크면은 투자를 채택을 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투자를 기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무슨 수익률? 요구인데 시험에는 실현 수익률이 나와. 실현 수익률은 실제 투자를 하고 난 이후니까 투자 판단과는 관계가 없어요. 판단은 뭐 갖고? 요구 수익률 갖고 판단해야 된다. 자, 상호 배타적 투자. 자,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가장 큰 높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자, 또 내부 수익률. 자, A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10%다. 자, B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이 20%다. 그러면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내부 수익률이 30%가 안 되고 10몇 프로가 돼요. 같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퍼센티지 비율이죠. 비율로 주어질 때는 같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켜주는 순위평가법이 이론적으로 우월하다는 거예요. 같이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러면 여기 1승 1대는 M이 몇 개? 1개. 근데 이게 세제곱이면 M이 몇 개? 3차 방정식이니까 3개. 그래서 M은 2개 이상,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I라는 허수 단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는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I가 나오는 건요, 대속 비교가 안 돼. 크다 작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수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은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 I, 허수라고 하거든요. 이 허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등학교 볼 때 복소수를 실수, 헉수로 나눌 때 그때 이 I를 허수라고 해요. 허수. 자, 그런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해보고요. 이 정도 개념 정도 알면은 시험 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계산 문제 풀 거 아니면은 우선 이 정도 기본적 개념, 특징,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여기서 출제를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에 우리가 6회부터 7, 8, 9, 10 계속 여기서 개념 특징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항상 볼 때 0하고 1을 좀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여러분이 101페이지로 가시면은 어림세법. 자, 어림잡아. 얼마. 아까 어림세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또 첫 해만 따져. 요거는요. 아까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투자 전체 기간을 따지지만 요거는 뭐 첫 해만. 투자 뭐 해만? 첫 해만 따져. 자, 그래서 어림세법은 두 가지로 나누죠. 자, 여러 형태의 현금 흐름을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무슨 형태?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승수의 개념부터 볼까요? 승수는 투자한 금액, 여러분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몇 년이냐 이걸 보는 거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으니까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하다. 승수값은 뭐 할수록? 작을수록 유리하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 대비 뭐의 비율? 수익가의 비율. 이것은 뭐 할수록? 이것은 반대로 뭐 할수록? 이것은 높을수록. 수익률은 하여튼 높을수록 유리하다.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하고 반대로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한데 요 두 개 곱하면 얼마? 요 두 개를 곱해주면 1. 그래서 승수와 수익률은 곱해서 1이면 두 수식은 어떤 관계? 역수관계에 있다.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여러분이 이제 배운 거 총, 순, 전, 후. 앞 시간에서 총순, 전후, 총, 소득, 승수, 순, 소득, 승수, 세전, 현금, 흐름, 승수,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자, 여러분이 자, 승수 앞에 있는 게 뭐죠? 승수 앞에 있는 것은요, 수익이야. 그럼 승수 앞에 있는 거 있죠? 요 수익. 이건 다 뭘로 가요? 분모. 이건 분모. 승수 앞에 있는 건 분모. 요 두 개는 아까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요 순소득은 순영업소득 줄임말. 요것은 뭐죠? 뭐를 대상으로? 요거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지. 총 투자한 금액 기준. 자, 총 투자한 금액 10억을 총소득 2억 가지고 회수한데 몇 년? 5년 소요. 자, 총 투자한 금액 10억에서 2억에서 경비를 뺀 순영업소득 1억인데 1억 가지고 회수한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그래서 여러분 총소득 승수, 총투자한 금액이 동일할 때는 총소득 승수보다 뭐가 크다? 순소득 승수가 크고. 자, 여러분 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넘어올 때 뭐를 갚아요? 부채를 갚죠. 그러니까 부채를 갚으니까 뭐? 지분. 여기 총이 아니라 지분. 순영업소득에서 세전 넘어올 때 부채를 갚으니까 지분 투자야. 자,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을 10억, 예를 들으니까 지분은 5억이라고 할까요? 5억에서 순영업소득의 부채 갚아서 세전은 5천만 원이다. 그럼 5억 원을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그 5억을 세전에서 세금 납부했어요. 그럼 2,500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20년. 어디가 크다? 지분이 동일할 때는 세전보다 세후가 크다. 5, 10, 요 20이니까. 자, 요것을 우선 암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총순 전후 요 두 가지는 총투자. 요 밑에 두는 지분투자에. 자, 여러분 총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 순소득 승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해요. 자본 회수 기간. 순소득 승수를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해요. 자, 역수를 자, 이런 비율 분석법에 보면요. 이걸 총 자산 회전율. 자, 투자된 총 자산이 총 투자한 금액.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이에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에 비율? 총 소득. 시험에 순영업소득 많이 냅니다. 총소득. 자, 총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 역수인데, 자, 그리고 또 여기 역수로서 종합 환원율, 또 자본 환원율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자본이라고도 해요. 자본. 종합 환원율을 뭐라고? 자본 환원율. 자, 또 요 세전 현금 흐름 승수의 역수를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 요거는 자본이 아니라 요거는 지분. 우리 평가에서 또 배우는 지분 환원율이라고 해요. 지분 환원율. 세전 수익률. 요 역수는 이것은 위에가 세전 수익률이면 이건 세후 수익률. 역수 관계. 근데 시험 문제는 특히 요 두 가지를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요 두 개. 요 두 개 있죠? 요 두 가지를 시험에 나오면 잘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내용이 지문에 정답도 많이 묻고 계산도 많이 출제해요. 요 두 가지.
자, 102페이지로 가시면은 비율 분석법이 나오죠. 자,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있죠. 거기 보니까 뭐 우리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을 다른 말로 담보 인정 비율, 대출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다 같은 용어. 약어로 시험에 낼 땐 꼭 약어로 이렇게 나오죠. LTV로 출제하지. 자, 이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여러분 대출금을 뭐라고 하죠? 융자액이라고도 하죠. 자, 문제는 부동산 가격 10억일 때 얼마 융자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부동산의 뭐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얼마 줄 거냐, 그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 자, 대부 비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요. 대출금이 많으면요,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의 금융기관은 대출해준 금액을 회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 자, 대부 비율은 요거 100% 초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억인데 부동산 가격 10억인데 대출은 7억을 해줬는데 부동산 가격이 6억으로 하락할 수도 있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럼 6억이 되면 6억분의 7억이니까 100%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의 뭐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는 뭐다? 커진다.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고 또 대출금이 많아지면 이전보다 또 뭐도 커져요? 원리금, 상환 부담도 뭐 커지죠. 자, 우선은 대부 비율 용어가 나왔고, 자, 28회 시험에 또 정답을 물었다. 또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 부채 비율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남이 돈, 부채를 얼마 조달하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죠. 자기 자본, 뭐가 달라진다? 지분이 달라지겠지. 자, 부채 비율, 지분에 대한. 여러분 시험 문제 뭐뭇에 대한 이렇게 나오면요, 예? 우리가 여기가 뭐죠? 지분에 대한 뭐의 비율? 부채 비율인데 이때 뭐뭇에 대한이 나오면 앞에 게 뭘로 간다? 분모로 오고 뒤에가 뭘로 간다? 분자. 뒤에가 분자. 요걸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좀 있어, 시험 문제. 뭐뭇에 대한 나오면. 자, 우선 부채 비율 나오고, 올해 시험 문제 또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올해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용어가 또 부채 감당 비율이 있어요. 부채 감당률. 자, 순 영업소득, 부동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 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에 이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자, 이 값이 또 말로 출제를 할 수도 있죠.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죠. 즉 차입자의 원리금 능력이 뭐하다?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이 충분하다. 그런데 1보다 작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갚기에도 부족하죠. 그러면은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 요거 1보다 크다 작다 지문 많이 나오고 또 계산 문제도 또 많이 나오죠. 부채 감당률.
알아두시고 또 총, 부채, 상환 비율. 자,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다른 말로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꼭 약으로 나오죠. 또 관로 안에 DTI라고 꼭 적어줘요. 그래서 이건 소득 대비, 여러분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총부채 상환 비율. 그래서 시험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죠. 뭐를 LTV와 뭐를 DTI를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고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여러분이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문제를 작년에 또 출제했어. 시험 문제 하여튼 많이 출제를 하여 두 수식, 그래서 잘 기억해둬야 돼. 계산 문제로 많이 내니까요. 자, 그리고 거기 또 보시면 채무 불이행률을 손익분기율인데, 분모는 돈이 들어온 유효 총소득,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인 유효 총소득이 분모. 분자는 뭐죠? 분자는 돈 나간 거, 영업 경비에, 대출금에다 뭐 부채, 서비스에 두 개 더해준 거, 돈 나간 거. 요게 크면 안 좋거든요.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즉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더해준 금액이 클수록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진다는 의미. 자, 영업 경비 비율은 뭐냐? 자, 여러분 영업 경비 비율은 총소득. 이때 여러분 총소득은요,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일 수도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 가능 총소득 기준, 뭐 유효 총소득 기준 주어져요. 총소득에 대한 뭐가 차지하는 비율? 영업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이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생산성은 높기 때문에 좋은 거죠. 낮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계산 수식은요, 여러분 수식 그대로 출제하기도 하지만은 계산 문제와 연결시켜서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10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금융이 나오죠. 금융은 자금을 융통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취득 등의 목적으로 화폐와 신용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도, 시장, 수단과 관계된 영역이고, 그 바로 밑에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하여 자금,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금융이라고 해. 이때 자본을 조달하는 이 방식에 따라 부동산 금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작년에 또 출제했어요. 여러분 29회도 냈고요. 또 작년 31회 또 냈어.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지문상으로도 많이 내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출제원들은 요걸 좋아하는가 봐. 계속 지분금융. 네? 지분금융을 좋아하는. 지분금융은요, 지분은 뭐예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에요. 여러분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 자본 조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분금융 방식, 요 종류를 잘 공부해야 돼. 여기서 계속 출제하잖아요. 29회, 30회 다 여기죠. 지분금융. 자, 지분금융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시험 문제 29의 정답은 요거. 29의 시험은 요걸로 정답. 리츠. 리츠를 우리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부동산 뭘로? 투자 회사. 주식 회사죠. 자, 그리고 부동산 신디케이트.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여러분 요즘 우리 주식시장 보니까 공모 얘기 많이 나오죠. 공모. 공개 모집하는 거. 예? 어떻게 돼요? 공모의 주식시장에서 공모의 공개 모집, 공모에 의한 증자, 유상증자 뭐 이런 거, 증자. 요거 뭐다? 지분금융.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지분금융, 공모에 의한 증자.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를 일명 부동산 펀드라고 해요. 이건 다 지분금융 방식. 또 하나는 이제 무슨 방식이 있어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금융. 자, 여러분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대표적으로 MBS, 주택저당증권이 있고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이 있고 또 AB, 자산유동화증권이 있고 또 자산유동화 CP, CP는 기업어음이에요. CP는 기업어음 뭐 이런 거 전부 다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인데 문제는 부채 금융 방식은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려오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저당금융, 금융기관에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받는 저당금융, 또 신탁, 증서금융. 자, 여러분 금융기관에 신탁에 따른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출해서 대출받는 수익 신탁금융.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여러분 사채를 발행하거든요. 네? 주택상환사채. 주택법에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고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작년 질문에 요구했거든요.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프로젝트 회사가 뭐를 발행해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해요. 작년에 요거 PF가 나왔잖아요. 요거 부채금융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에 메자닌, 이탈리아어로 메자닌은 오페라,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의 1층, 2층 중간에 있는 라운지를 얘기해. 중간이라는 의미야. 중간, 1층, 2층 중간에 있는 라운지를 메자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메자닌 금융은 뭐예요? 중간? 지분과 부채, 뭐를 성격? 네, 중간 성격을 가져. 중간 성격을 가진 게 뭐 대표적으로 전환사채. 자, 여러분이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뭘로 지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전환사채. 또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어떻게 해요?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가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인 우선주라든지 뭐 이런 것은 다 메자닌 금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시험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계속 어느 걸 출제했어요? 지분금융. 지분금융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자, 103페이지에 주택금융이 나오죠. 밑에. 자, 부동산 금융의 대부분은 무슨 금융? 부동산 금융의 대부분은 주택 금융인데 주택 수요자에게, 자, 여러분 주택 수요자에게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해주는 이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을 주택 무슨 금융? 소비 금융. 그리고 주택 건설업체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해주는 주택, 요거는 무슨 금융? 개발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대표적인 뭐다? 주택 개발 금융을 의미하겠죠. 요건 누구? 수요자에게. 요건 누구에게? 공급자에게. 그리고 주택 금융이 가지는 기능이 있죠. 자, 기능을 보시면은 104페이지에 위에 금융의 기능이 나오죠. 우선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고, 또 주택 건설업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확대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 주택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 만능통장이라고 하죠.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나라 현재 가입 인원이요 2,500만 넘었대요. 2,500만 명. 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졌다는 얘기예요. 뭐 꼬맹이들은 안 가졌다 보고, 예? 나이 든 어르신도 없다고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다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예? 자, 주택은 한정되는데 그 청약 받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물어봤더니 서울특별시의 청약은요, 예? 40대 돼도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자식 둘 있고요, 못 받는데요. 특별공급이 아니면 못 받는데, 장애인 특별공급,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아니면 못 받는데요, 서울은. 예, 만점이 다 돼야 된대. 어떻게 돼? 자식 둘은 만점 70 넘지도 못하는데. 예, 자식 둘 있으면 못 넘어요. 그러니까 몇 명 있어야 돼? 3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청약 합격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주택 자금을 조성을 하는데 그게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이. 조성하는. 그래서 그러한 청약 저축을 통해서 주택 자금을 조성을 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 전세 살고 있는 분들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자가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주는 기능도 있고, 또 무주택 서민에게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주거 안정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 금융이 가지는 기능이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거기에 저당은 뭐죠? 예?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받는데, 차입자, 돈 빌리는 차입자를 주택 수요자죠. 이 차입자를 뭐라고 해요? 저당권 설정자를 말하고, 저당권자가 누구다? 금융기관이에요. 대출자가 금융기관, 저당권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당권자를 차입자로 오해하시는 분은 많더라고요. 좀 주의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105페이지 가면요, 저당 대출의 위험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는 건데, 아까 차입자는, 자, 여러분 차입자는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차입자는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안 갚는 걸 뭐죠? 채무불이행하는 거예요. 그럼 금융기관은 차입자가 돈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금융기관이 안게 돼요. 그리고 또 차입자가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는데, 금융기관은 그래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게 돼. 그 두 가지 용어 정도는 기억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채무불이행 위험과 무슨 위험? 조기 상환 위험, 두 가지. 그리고 유동성 위험은 우리 저당 배울 때 나올 텐데, 그 대출 자산, 여러분 우리 저당권 있죠? 이 대출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위험을 무슨 위험? 유동성 위험. 그러니까 이걸 현금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동화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자, 그 관련해서 한번 용어 좀 본 거요. 자, 이제 금융의 본격적인 이론이 고정금리, 변동금리. 여러분 요즘 뭡니까? 고정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 어디가 유리한가?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은 원금 이자 갚아 나가는데, 갚아 나가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원리금 체증시, 만기일시 상환, 4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4가지인데 올해도 대출 상환 방식에서 출제를 하죠. 107페이지 보시면은 저당 상환 방법 또는 대출 상환 방식인데,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했었죠. 29회와 31회는 계산 문제 출제를 했는데, 하여튼 계산 문제도 출제할 수 있고 이론도 출제하고, 두 문제, 계산 문제 이론 해서 두 문제 낼 수도 있고 한 문제도 낼 수 있는데, 하여튼 올해 시험에 또 출제하니까 잘 봐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금융의 이론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은요, 투자가 한 7문제 내면 금융은 한 5문제를 내요. 투자, 금융 합쳐서 평균 12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7문제면 금융은 5문제, 투자가 8문제면 금융은 4문제, 뭐 이런 식으로 맞춰줍니다. 근데 작년은 금융 투자를 좀 적게 냈어요. 작년에는 한 9문제 정도 냈습니다. 12문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기출문제 풀어요.